1994년 11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늦가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온 거리를 집어삼킬 듯 굽이치던 동해안의 한 항구 마을. 그곳의 아침은 언제나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각, 낡은 수산시장 언저리에는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과 헐값에 생선을 떼어가려는 상인들이 뒤엉켜 소란스러운 활기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활기찬 삶의 현장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낡은 버스 터미널 뒷골목에는 세상의 소음과는 철저히 단절된 듯한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뒷골목의 후미진 귀퉁이, 간판에 네온사인마저 몇 글자가 꺼져버린 낡은 여관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갈매기 여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뱃사람들, 혹은 갈 곳 없는 뜨내기들이 싼값에 몸을 뉘었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저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오래된 숙박업소였습니다. 그날 아침 7시 무렵 여관 여주인 이모 씨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빗자루와 걸레를 챙겨들고 3층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객실 손님들 탓에 밤잠을 설친 그녀의 입에서는 연신 낮은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곰팡이 냄새를 감추려 뿌려둔 싸구려 방향제 향기와 찌든 담배 냄새가 뒤섞인 3층 복도는 유난히도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낡은 나무 바닥을 밟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가던 이 씨의 발걸음이 307호 방문 앞에서 우뚝 멈춰섰습니다. 307호. 문고리에는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낡은 팻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이 아직 자고 있으니 나중에 청소를 하려던 찰나 이 씨의 시선이 문지방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바닥, 문틈 아래로 무언가 끈적하고 검붉은 액체가 조용히 스며 나와 오래된 카펫을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방 안에서 누군가 술병을 깼거나 찌개를 엎질렀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다가가 그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빗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 그것은 틀림없는 피였습니다. 사람의 피가 문틈을 넘어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예비 열쇠를 꺼내어 307호의 문을 열어젖힌 이 씨의 눈앞에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참혹한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짙은 암흑이었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굳게 쳐져 있어 바깥의 아침 햇살이 단 한 줌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죠. 화장실 쪽에서는 수도꼭지가 덜 잠긴 듯 물방울이 통, 통 떨어지는 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벗어던진 옷가지와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침대의 이불은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듯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작은 전화기가 올려진 협탁 옆바닥에 한 젊은 여성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의 그녀 주변으로는 이미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나와 검게 굳어가고 있었죠. 여성의 목에는 노란색 나일론 끈이 깊숙이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감겨 있었고 등과 어깨 주변으로는 날카로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끔찍한 상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체온은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참혹한 현장 속에서 유독 기이한 소리가 여주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뚜, 뚜, 뚜. 협탁 위에 있어야 할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끊긴 전화를 알리는 기계음만을 건조하게 토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전화기 본체에서 벽의 통신 단자로 이어지는 전화선이 누군가에 의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두 동강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목숨을 끊기 직전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전화선마저 싹둑 잘라버린 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관할 경찰서, 강력팀 5 반장과 형사들은 서둘러 터미널 일대와 여관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5 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어 307호로 들어섰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강력 사건을 겪어온 베테랑 형사였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죽음의 공기와 바닥에 나뒹구는 전화기 선을 보는 순간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초기 감식 결과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은 자정을 넘긴 늦은 새벽 무렵이었습니다. 치명상은 목을 조른 교살이었으나 그 전후로 범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공포를 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관 방문에는 밖에서 강제로 침입하거나 창문을 뜯어낸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인마는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을 만큼 그녀와 아주 가까운 면식범이거나 최소한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반장은 여관 주인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숙박부를 확인해보니 이 여성이 방을 잡은 것은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숙박부에 적힌 이름은 김민지. 하지만 현장에 흩어진 소지품을 수습하던 중 그녀의 피 묻은 낡은 지갑 속에서 튀어나온 주민등록증은 전혀 다른 이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진아, 1972년생. 당신 나이 22살. 이름만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신원 조회 결과 윤진아 씨는 이 여관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오징어 건조 공장에서 일하며 근처 단칸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지척에 두고 왜 그녀는 이 허름한 터미널 뒤편 여관에 가면까지 쓰며 숨어들어야 했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던 것일까요? 수사의 첫 번째 실마리는 단연 307호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잘려나간 전화선이었습니다. 오 반장은 직감적으로 이 끊긴 전화가 사건의 진실을 푸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지역 우체국 전화국으로 달려가 사건 당일 307호 객실에서 발생한 통화 내역의 발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름 돋는 결과가 형사들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참극이 벌어진 그날 새벽 307호의 전화기는 단 한 번의 장거리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발신 시각은 새벽 1시 40분. 수신지는 충청도의 한 외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통화가 종료된 시각과 방식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정확히 새벽 1시 43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3분간 지속되던 통화. 전화국 직원은 오 반장에게 식은땀을 닦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장님, 이건 양쪽 중 누군가가 수화기를 내려놓아서 정상적으로 끊긴 게 아닙니다. 통신망에 기록된 신호를 보면 두 사람이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물리적인 회선 단락.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위나 니퍼 같은 것으로 밖에서 통신선을 강제로 싹둑 잘라버렸을 때 나타나는 오류 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새벽 1시 40분부터 43분 사이, 그 짧고도 긴 3분,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는 윤진아 씨가 맞이한 최후의 공포, 그 끔찍한 사륙의 순간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오 반장은 당장 충청도의 그 시골집으로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충청도의 굽이진 흙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드넓은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다 쓰러져가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말라비틀어진 고추들이 널려 있었고 가난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노모와 17살 난 여고생 여동생 수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꺼낸 22살 맏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노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조용한 시골 동네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 쳤습니다. 진아 씨는 이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빛이자 기둥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눈먼 어머니의 약값과 어린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타지인 동해안 항구마을로 홀로 떠났던 겁니다.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오징어 내장을 씻고 말리는 고된 공장 일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고향 집으로 붙이던 너무도 착하고 바보 같은 딸이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형사들 앞에 마주 앉은 17살 여동생 수진이. 아이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어젯밤 새벽 1시 40분에 걸려왔던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를 더듬더듬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평소엔 전화 요금 아깝다고 그 시간엔 절대 안 거는데 수화기 너머로 언니가 엄청 울고 있었어요. 그리 숨을 헐떡이면서 다급하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언니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달에 집에 200만 원 간 거 있어? 엄마 통장으로 200만 원 들어왔냐고 묻잖아. 가난한 공장 여공이 한 번에 만질 수 없는 거액 200만 원. 수진이가 돈이 들어온 적 없다고 대답하자 수화기 너머의 진아 씨는 절망스러운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 똑, 똑. 수화기 너머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벽 1시 42분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 언니의 목소리가 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아 씨는 급히 수화기를 입에서 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끊지 마.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진아 씨가 그 새벽에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뉘앙스. 수진이는 수화기를 꼭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이어 철컥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는 언니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언니의 목소리는 공포가 아닌 원망과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 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당탕 하는 거친 몸싸움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 유리컵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 그리고 악 하는 언니의 짧고 고통스러운 비명. 수진이는 언니, 왜 그래라며 미친 듯이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이의 귓가를 파고든 것은 언니를 짓누르고 있는 범인의 거칠고 기괴한 숨소리였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 숨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코앞에서 들렸는데 코 기면서 꼭 숨이 넘어갈 것처럼 쇳소리가 나는 숨소리요. 목구멍에 가래가 끓는 것 같기도 하고 지독한 천식 환자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내는 숨소리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뚝 하고 전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천식 환자처럼 거칠게 취칫거리던 숨소리. 이것이 여동생 수진이가 기억하는 살인마의 유일한 청각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진아 씨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에서 사망하기 전 그녀가 실제로 살고 있던 공장 근처에 낡은 단칸방을 찾은 형사들은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뜬 채 습기가 가득 찬 한평 남짓한 방. 옷장에는 유행이 한참 지난 싸구려 점퍼 두 벌과 작업복이 전부였고 냉장고에는 쉰내가 나는 김치 한 통과 먹다 남은 맨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가계부에는 100원 단위까지 빼곡하게 적힌 지출 내역들이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천잠매며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진아 씨는 화장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쉬는 날에도 외출 없이 그저 방에 누워 잠만 자며 악착같이 돈만 모으던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방 안을 수색하던 감식반이 침대 밑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철제 캐시박스 하나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강제로 뜯겨 열려 있었던 겁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진아 씨는 은행 수수료조차 아까워 매달 고향에 보낼 돈을 그 상자 안에 현금으로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방에 침입해 그녀의 피와 땀이 맺힌 돈을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훔쳐간 금액의 규모는 진아 씨가 죽기 직전 동생에게 확인하려 했던 200만 원과 무관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진아 씨의 단칸방 열쇠를 공유하고 있던 인물, 바로 그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인 40대 남자 최 씨였습니다. 탐문 조사 결과 최 씨의 평판은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노름꾼이자 알코올 중독자였고 과거에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절도 전과를 남긴 이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 들어 사는 젊은 여성들의 방을 음흉한 눈빛으로 훔쳐본다는 이웃 여성들의 불쾌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형사들이 최 씨의 집을 들이닥쳤을 때 그는 대낮부터 소주병을 꿰차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반항하는 그를 서장실로 끌고 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최 씨의 알리바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오른쪽 팔뚝에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긁힌 듯한 선명한 손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죠. 더 치명적인 증거는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꼬깃꼬깃 접혀있던 전당포 영수증 하나. 영수증에 찍힌 거래 일자는 진아 씨가 살해된 직후인 다음날 아침 일찍이었고 그가 전당포에 낡은 롤렉스 시계 가품과 금목걸이를 맡기고 융통한 현금의 액수는 놀랍게도 정확히 200만 원이었습니다. 진아 씨가 잃어버린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최 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200만 원. 취조실의 백열등 아래 오 반장은 핏대를 세우며 최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내 놈이 윤진아 방에 들어가서 돈통 털었지? 그거 들키니까. 그 불쌍한 애가 여관까지 도망간 걸 쫓아가서 입막음하려고 목 졸라 죽인 거 아냐. 팔뚝에 이 상처, 진아 씨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낸 상처잖아. 최 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억울하다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사님, 돈 훔친 건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요새 노름비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눈이 뒤집혔었습니다. 진아 그 기집애가 이틀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오길래 짐 챙겨서 야반도주한 줄 알고
그래서 스페어키로 문 따고 들어가서 침대 밑에 있는 돈 훔쳤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전 그 여자가 어느 여관에 숨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요.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만큼은 극구 부인하는 최 씨. 범죄자들의 뻔한 변명이라 치부하려던 찰나 최 씨의 입에서 뜻밖의 진술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꺼내든 것은 진아 씨가 실종되기 이틀 전 목격했던 기묘한 장면이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시오. 진아가 방을 비우기 전날 밤이었어요. 제가 담배 피우러 골목에 나갔는데 진아가 웬 덩치 큰 사내놈이랑 골목 어귀에서 엄청 심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까만 가죽 점퍼를 입은 놈이었는데 인상이 딱 깡패 같았습니다. 그 새끼가 진아 뺨을 후려치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돈 내놔! 이 쌍년아! 하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진아는 코피를 터트리면서 싹싹 빌고 있었고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그 가죽 점퍼 입은 놈이 진짜 범인이라니까요.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의 방향은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탐문을 통해 그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의 정체를 쫓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주인과 인근 다방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며칠 전부터 윤진아 씨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위협하던 남자의 신원이 파악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성, 나이는 25, 용의자. 놀랍게도 태성은 진아 씨의 고향 동네에서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옛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전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는 불법 사채업체에서 채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악명 높은 추심원이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성실하게 살아가던 진아 씨의 행방을 기어코 추적해 이 먼 바닷가 마을까지 쫓아 내려왔던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그녀가 모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였죠. 수사팀은 태성이 묵고 있을 만한 관내의 모텔과 여인숙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미널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그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오 반장과 형사들이 모텔 방문을 걷어차고 들이닥쳤을 때 태성은 커다란 여행 가방에 짐을 마구 쑤셔 넣으며 황급히 도주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짓누르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태성, 윤진아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바닥에 깔린 채 발둥둥거리며 욕설을 내뱉는 태성을 끌어내던 중 화장실을 뒤지던 막내 형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반장님, 이거 보십시오. 화장실 구석, 쓰레기통 깊숙이 처박혀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그 안에는 최 씨가 증언했던 바로 그 검은색 가죽 점퍼가 꾸역꾸역 뭉쳐져 버려져 있었습니다. 점퍼의 소매와 가슴팍에는 누군가의 붉은 피가 길게 튀어 말라붙어 있었죠. 진아 씨가 살해당하던 날 입었던 그 혈흔의 흔적이 태성의 방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폭력적인 전 남자친구, 돈을 요구하던 협박, 야반 도주를 하려던 정황, 그리고 피해자의 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은 옷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박태성을 307호의 살인마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반장은 쓰레기통에서 꺼낸 가죽 점퍼를 태성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윤진아 피 맞지? 내 놈이 그 착한 애를 죽을 때까지 때리고 목 졸라 죽인 뒤에 피 묻은 옷 숨기고 도망가려던 거잖아. 하지만 바닥에 짓눌려 숨을 헐떡이던 태성은 핏발선 눈으로 오 반장을 노려보며 소름 끼치도록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헛다리 제대로 짚으셨네. 핏자국? 그래, 그거 지난년 피 맞아. 이틀 전에 내 돈 안 갚으려고 징징대길래 내가 뺨 몇 대 쳐서 코피 터뜨렸거든. 근데 죽였다고? 하, 마음대로 해봐. 난 그 방 근처에도 간 적 없으니까. 강력한 물증 앞에서도 태연하게 이죽거리는 박태성. 그는 정말 단순히 코피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307호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 무자비한 살인마일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칙칙거리던 숨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이 남자였을까요? 모든 화살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수사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슬픈 진실이 서서히 그 진짜 흉측한 얼굴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속 취조실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서늘한 백열등 불빛만이 박태성의 핏발선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모텔방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검붉은 피가 길게 말라붙은 가죽 점퍼가 놓여 있었죠. 혈액형 검사 결과 점퍼에 묻은 피는 살해당한 윤진아 씨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옷, 폭력적인 성향,
집요한 금전적 협박. 모든 정황이 이 남자를 307호의 잔혹한 살인마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오 반장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태성을 몰아붙였습니다. 진아 씨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대신 토해내듯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박태성, 내 놈이 그 여관방에 쳐들어가서 그 여린애를 죽을 때까지 때리고 목 졸라 죽였잖아. 그러고선 피 묻은 옷 숨기고 야반도주 하려던 거 다 안다. 바른 대로 불어. 그러나 수갑을 찬 채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태성의 반응은 형사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변명하기는커녕 그는 피식 실소를 터뜨리며 오 반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사님들, 사람 잡지 마쇼. 핏자국? 그래, 그거 지난년 피 맞습니다. 이틀 전에 내 돈 안 갚으려고 질질 짜길래 뺨 몇 대 쳐서 코피 터뜨린 거, 그게 튄 겁니다. 근데 내가 죽였다고요? 하, 진범 잡기 귀찮으니까 깡패 새끼 하나 엮어서 실적 올리시려고? 뻔뻔한 태도에 형사의 주먹이 올라가려던 찰나 태성이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대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새벽 1시 43분이라고 했죠? 그때 나 당신들 식구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쩌나 확인해 보시오. 오 반장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곧바로 막내 형사가 관할 파출소들의 사건 일지를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팀의 사무실에는 허탈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태성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태성은 인근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의자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쳤고 자정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파출소 유치장에 갇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파출소 근무자들의 증언과 조서에 찍힌 지장이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있었죠. 아무리 폭력적이고 질이 나쁜 인간이라 할지라도 유치장 철창 안에 갇혀있던 그가 2km나 떨어진 여관방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눈앞에서 빠져나가자 수사는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 반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훔친 집주인 최 씨도 폭력을 휘두른 전 남자친구 박태성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왜 진아 씨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경찰은 진아 씨의 일상 공간, 그녀가 매일같이 오가던 오징어 건조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진동하는 생선 냄새와 소금기 머금은 습한 공기, 공장 안은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오자 공장장인 50대 황 씨는 몹시 애통한 표정으로 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아, 그 착하고 성실한 애가 어쩌다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답니까? 우리 공장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던 정말 딸 같은 아이였는데. 황 공장장은 연신 눈시울을 붉히며 진아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오 반장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공장 내부의 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 공장장이 경찰 앞에서 슬픔을 연기하는 동안 작업장에 늘어서서 오징어 내장을 손질하던 다른 여성 노동자들의 태도가 무언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형사들과의 눈마주침을 피했고 황 공장장의 뒷모습을 향해 짧고도 서늘한 경멸의 눈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탐문을 마치고 공장문을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을 낀 한 중년의 여성 노동자가 오 반장을 스쳐 지나가며 남몰래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를 그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쪽지를 펼쳐본 오 반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장장 그 인간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진아는 일주일 전에 이미 공장을 그만뒀어요. 황 공장장이 진아를 밤마다 술자리에 끌고 다니면서 몹쓸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수사의 방향이 급격히 공장장 황 씨를 향해 틀어졌습니다. 용의자 3. 형사들이 황 공장장의 뒷조사를 시작하자 겉으로는 인자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곽 야산 밑에 조그만 비닐하우스와 가건물을 지어놓고 이른바 접대용 산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교묘하게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해 외지에서 온 거래처 사람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던 겁니다. 진아 씨 역시 그 마수에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도 진아 씨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진아 씨는 일주일 전 황 공장장의 요구를 거세게 뿌리치며 경찰에 이 더러운 짓거리를 전부 신고하겠다고 소리친 뒤 공장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추악한 범죄 행위가 세상에 폭로될 위기에 처한 사업가. 이것은 살인의 동기로서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진아 씨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만 했던 황 공장장의 차량 뒷좌석에서 수사팀을 흥분케 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전날 오후 인근 철물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한 장. 구입 물품은 다름 아닌 공업용 니퍼와 두꺼운 고무장갑이었습니다. 307호 여관방의 전화선은 아주 예리한 도구에 의해 잘려나간 상태였죠. 니퍼, 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묵직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황 공장장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취조실에 끌려온 황 씨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발뺌하다가 접대와 관련된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몹쓸 짓 한 건 맞습니다. 그 애한테 몹쓸 짓 하려고 술자리에 부른 거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살인은 절대 아닙니다. 영수증에 있는 니퍼는 제 산장 비닐하우스 울타리 철조망 끊으려고 산 거지 사람 죽이려고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귀에 그의 변명은 그저 살인마의 뻔한 레퍼토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던 황 씨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던 오 반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치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동생 수진이가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범인의 숨소리. 촤앙 거리며 가래가 끓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쥐어짜던 그 지독한 천식 환자의 숨소리. 오 반장은 황 씨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골프를 치고 보양식을 챙겨 먹는다는 황 씨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건장한 체격이었고 취조를 받으며 고함을 지르고 오열하는 내내 그의 호흡은 지극히 거칠고 건강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서로 한바탕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황 씨의 본처가 모피 코트를 입고 씩씩거리며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오 반장의 책상 위에 묵직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신경질적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화상아, 내가 밖에서 딴 년 만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았어? 흥신소 붙여서 찍어둔 거니까 똑똑히들 봐요. 우리 남편 살인범 아닙니다. 그냥 발정난 개새끼일 뿐이지.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은 경찰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아 씨가 살해당하던 그 시각,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사건 현장에서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시외의 고급 모텔 주차장에 황 씨가 웬 젊은 내연녀와 함께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로비의 CCTV 화면에 찍힌 타임스탬프는 정확했고 모텔 직원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치부까지 드러내며 입증된 완벽한 알리바이. 황 공장장 역시 진아 씨의 목을 조른 307호의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3명의 유력한 용의자가 모두 명백한 알리바이로 수사망을 빠져나가자 강력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담배 연기만이 자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오 반장은 책상에 엎드린 채 여동생 수진이의 진술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미친 듯이 되감고 다시 듣기를 반복했습니다. 수백 번은 좋게 들었을 그 앳되고 떨리는 목소리. 언니가 묻더라고요. 수진아, 이번 달에 집에 200만 원 간 거 있어? 엄마 통장으로 200만 원 들어왔냐고. 철컥. 오 반장이 갑자기 카세트 테이프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가장 말이 안 되는 모순이 그 문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 윤진아의 한 달 월급이 얼마지? 옆에 있던 형사가 조서 기록을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야근 수당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중 30만 원을 매달 고향집에 붙였고요. 오 반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버는 애가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으던 애가 어떻게 한 번에 200만 원을 고향으로 보낼 수 있지? 그것은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1994년 당시 가난한 공장 노동자가 몇 년을 숨만 쉬고 모아도 쥐기 힘든 큰 액수였습니다. 진아 씨가 집주인 최 씨에게 도둑 맞았던 철제금고 안에 돈이 200만 원 남짓이었을 거라 추정했지만 과연 그 돈의 출처가 진아 씨의 순수한 노동의 대가였을까요? 경찰은 즉시 윤진아 씨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행에서 보내온 팩스 용지를 받아든
오 반장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아 씨에게는 200만 원의 저금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이름 앞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액수의 빚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 내 악명 높은 사채업체들 여러 곳에서 진아 씨의 이름으로 무려 2억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급전이 대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아 씨의 소비 패턴이나 생활 수준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진아 씨가 가족을 위해 쓴 돈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아 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 그리고 서명을 교묘하게 도용하여 그녀 몰래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명백한 명예 도용 범죄였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며 진아 씨가 왜 가명까지 써가며 터미널 뒷골목에 허름한 여관방 307호에 숨어들어야 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억만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진아 씨.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 아까 만났던 전 남자친구 태성 같은 추심원들이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마을을 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겁에 질린 그녀는 자신의 단칸방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 고향에 있는 눈먼 어머니와 어린 동생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 도망치듯 김민지라는 가짜 이름으로 갈매기 여관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진아 씨가 사채업자들을 피해 그렇게 철저하게 숨어 있었다면 도대체 범인은 새벽 1시 43분에 그녀가 307호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정확히 그 방문을 두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진아 씨는 왜 그 새벽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도망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고 순순히 안에서 문을 열어주었던 것일까요?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진아 씨가 여관 307호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자 그녀가 사채업자보다 더 굳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자신이 문을 열어주어도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지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진아 씨 주변의 인물들을 좁혀가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을 만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유일한 통신수단이었던 삐삐, 즉 무선 호출기 기록이 그 해답을 쥐고 있었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통화 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터치 몇 번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통신사에 공문을 보내고 아날로그 서버에 남아있는 호출 기록을 테이프에 담아 수신하는 데만 꼬박 며칠이 걸렸죠. 초조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아 씨의 삐삐 음성 사서함에 남겨진 녹음 파일들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건의 협박성 음성 메시지들이 지나갔습니다. 윤진아,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아? 돈 안 갚으면 네 동생 학교로 찾아간다. 같은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음성 사이에서 오반장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메시지가 남겨진 시각은 사건 발생 당일 새벽 1시 15분. 진아 씨가 살해당하기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목소리는 중저음의 다정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아, 진아 아가, 언니야. 언니가 어떻게든 동구했어. 이 지긋지긋한 일, 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무서워하지 말고 언니한테 연락해줘. 언니 지금 이 번호 공중전화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꼭 연락해. 그 다정한 목소리 너머로 발신자가 서 있는 주변의 백색 소음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 반장은 삐삐 기록에 찍힌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039, 44, 82. 당장 이 번호 위치 추적해. 오 반장의 외침에 통신국 직원이 지도책을 펼치고 더듬더듬 주소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확인된 순간 형사들은 모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공중전화 부스의 위치는 바로 진아 씨가 죽어간 갈매기 여관 길 건너편 낡은 시외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세워져 있는 녹색 공중전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니라 불린 그 여자는 새벽 1시 15분 이미 여관 건너편 정류장에 서서 불이 꺼진 3층 307호의 창문을 올려다보며 진아 씨에게 거짓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던 겁니다. 진아 씨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척하면서 그녀의 회신을 유도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철저히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수사팀은 즉시 여관 건너편 정류장 주변으로 탐문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 늦은 새벽, 인적이 끊긴 정류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까? 기적처럼 정류장 모퉁이에서 밤늦게까지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팔고 있던 나이 지긋한 노점상 할아버지가 그날의 묘한 정경을 기억해냈습니다. 아, 기억나지. 그날따라 날이 엄청 찼거든. 새벽 1시 좀 넘었을까? 웬 여자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 근데 그 여자 말이야. 몸이 어디 단단히 고장난 사람 같았어. 전화를 걸면서도 가슴을 움켜쥐고 어찌나 심하게 기침을 해대는지 콜록콜록 하는 게 아니라 취청거리면서 꼭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거리더라고. 폐병 환자처럼 말이야. 숨이 넘어갈 듯 칡개거리는 기침 소리. 가슴을 움켜쥔 폐병 환자. 순간 오반장의 뇌리에 수진이가 증언했던 살인마의 숨소리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형사님, 범인 숨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지독한 천식 환자처럼 가슴을 쥐어짜며 내는 숨소리였어요.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07호에 침입해 건장한 22살 여성을 잔혹하게 난도질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범인은 건장한 깡패도 악덕 공장장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진아 씨가 믿고 따랐던 아는 언니, 그것도 지독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윤진아 씨의 주변 인물 중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단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탐문망을 좁혔습니다. 진아 씨의 신분증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가깝게 지냈으며 그녀에게 언니라 불렸고 동시에 만성적인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 그 교집합의 정중앙에 한 여자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조그만 백반집을 운영하던 36세 여성 강미란. 미란은 동네에서 인심 좋고 마음씨 고운 과부로 통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죠. 특히 진아 씨처럼 타지에서 올라와 공장 일을 하며 밥을 굶기 일쑤였던 어린 처녀들을 가엾게 여겨 외상으로 따뜻한 찌개 백반을 내어주고 가끔은 자기 집에서 재워주기도 하는 등 친언니처럼 살뜰히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진아 씨 역시 그런 미란을 타지 생활의 유일한 안식처로 여기며 월급날이면 꼬박꼬박 미란의 가게에 들러 밥값을 갚고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따뜻한 국밥집 아주머니의 모습은 강미란이라는 인간이 가진 소름 끼치는 이면에 아주 얇은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수사팀이 미란의 뒷조사를 진행하며 파헤친 그녀의 진짜 삶은 충격적일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시장 상인들을 탐문하고 미란이 밤마다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향하던 목적지를 추적한 결과 미란은 오래전부터 수산시장 지하 창고에서 은밀하게 열리는 불법 도박판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화투판에 미쳐버린 미란은 이미 자신의 작은 식당과 보증금마저 담보로 잡힌 채 걷잡을 수 없는 도박빚에 허덕이고 있는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던 겁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의 장부를 압수수색하여 진아 씨의 이름으로 빌린 2억만 원의 대출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서류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은 다름 아닌 윤진아 씨의 것이었지만 그 서류 귀퉁이에 휘갈겨진 필체와 보증인의 서명, 필적 감정 결과 진아 씨의 이름을 흉내내어 가짜 서명을 한 인물은 강미란의 필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던 순진하고 가난한 동생. 그녀가 잃어버릴까 두려워 자신에게 잠시 맡겨두었던 신분증을 몰래 복사해 그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도박 자금을 끌어다 쓴 파렴치한 인간. 오반장은 책상 위에 놓인 미란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 이 여자가 정말 그 캄캄한 새벽 진아 씨가 숨어있던 307호의 문을 두드린 살인마일까? 호흡조차 가빠서 약을 달고 사는 연약한 여성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보다 훨씬 젊고 건장한 노동자인 진아 씨를 제압하고 목을 조를 수 있었단 말인가? 모든 정황과 증거, 그리고 빚이라는 지독한 동기가 강미란을 진범으로 가리키고 있었지만 살인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강미란은 동네 사람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법망을 피해가는 교묘함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그녀가 도주하거나 남은 증거마저 인멸해버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임무는 강미란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여자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 그녀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시장 뒷골목, 불 꺼진 백반집 창문 너머로 미란의 그림자가 아른거렸고 307호의 핏빛 진실을 덮고 있던 두꺼운 무대의 막이 마침내 서서히 거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소박한 백반집을 운영하며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과 어린 여공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던 인심 좋은 과부 강미란.
그러나 경찰의 치밀한 뒷조사 끝에 드러난 그녀의 진짜 얼굴은 수산시장 지하의 불법 도박판을 전전하며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오 반장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것은 사채업자의 장부에서 발견된 이 0만 원짜리 차용증이었습니다. 그 차용증에는 살해당한 윤진아 씨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진아 씨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강미란의 서명이 적혀 있었죠.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친언니 같은 존재가 사실은 진아 씨를 깊은 파멸의 돛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수사팀은 지체 없이 강미란을 경찰서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취조실에 들어선 미란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애처로웠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낡은 스웨터를 걸친 그녀는 연신 가슴을 움켜쥐고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오 반장이 굳은 표정으로 진아 씨 명의로 된 이 0만 원짜리 사채 차용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미란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우리 진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 돈은요, 진아가 저를 도와주려고 자진해서 자기 이름으로 빌려준 겁니다. 제가 남편도 없이 식당 일로 겨우겨우 애 키우면서 빚에 쪼들리는 걸 진아가 제일 잘 알았거든요. 언니, 내가 이름 빌려줄 테니까 급한 불부터 끄라고 그 착한 애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라고요. 자신이 베푼 온정 덕분에 진아 씨가 스스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고 흘리는 눈물은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오 반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 돈은 진아 씨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거라고 칩시다. 그럼 강미란 씨, 사건이 일어난 그날 새벽 1시 40분 무렵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순간 미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여유로운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굽은 허리를 펴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전 그 시간에 읍내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밤늦게 식당 문 닫고 정리하는데 갑자기 천식 발작이 너무 심하게 와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도 놔주고 산소호흡기도 달아주셨습니다. 아침에 뜰 때까지 병원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그 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지요. 알리바이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완벽했습니다. 형사들은 즉각 해당 지역의 작은 종합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와 진료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강미란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12시 30분경 미란은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키며 응급실로 실려왔고 새벽 1시 정각에 기관지 확장제와 수면 유도제가 섞인 정맥 주사를 맞은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강미란 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다인실 병동 구석 침대에서 커튼을 치고 아침 6시까지 세상 모르고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명백한 병원 진료 기록, 담당 간호사의 증언, 수사팀은 또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간 약기운에 취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어떻게 걸어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여관방에 나타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서려던 오반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인실 병동 복도 의자에 앉아 무료하게 귤을 까먹고 있던 한칠순 노파의 무심한 한마디였습니다. 아이고, 형사 양반들. 그 기침 쿨럭쿨럭하던 식당 아줌마 또매 왔수? 그 여자 아주 별나. 아파 죽겠다고 실려온 양반이 주사 한 대 맞더니 멀쩡해져서는 한밤중에 어딜 쏘다니다 온 건지. 오 반장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노파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낮췄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밤중에 어딜 쏘다니다뇨? 노파는 오물오물 귤을 씹으며 그날 새벽의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강미란의 침대는 병실 맨 안쪽 비상구 계단과 맞닿은 작은 뒷창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야간 회진을 마치고 돌아간 새벽 1시 10분경 커튼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미란이 환자복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비좁은 뒷창문을 넘어 병원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새벽 2시 무렵 다시 창문을 넘어 침대로 돌아온 미란의 몸에서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축축한 골목의 곰팡이 냄새와 쓰레기장 냄새가 훅 끼쳐왔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했던 것은 닫힌 커튼뿐 그 안에 미란이 진짜로 누워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적 신뢰를 이용해 경찰의 눈을 속이려 한
완벽하게 조작된 알리바이. 오 반장과 형사들은 당장 병원 뒷창문에서부터 사건 현장인 갈매기 여관까지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초시계가 들려 있었죠. 병원 뒷창문을 넘어 인적이 끊긴 낡은 주택가 골목을 가로지르고 수산시장 뒤편의 좁은 샛길을 빠져나와 갈매기 여관 맞은편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12분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의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0분, 병원에서 천식 진정 주사를 맞는다. 새벽 1시 10분, 약 기운이 돌자마자 병원 뒷창문을 빠져나온다. 새벽 1시 15분, 여관 맞은편 공중전화에 도착해 진아 씨의 삐삐의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 새벽 1시 40분, 진아 씨가 숨어있는 307호의 문을 두드린다. 새벽 1시 43분,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전화선을 자른다. 새벽 2시 0분, 다시 병원 창문을 넘어 환자 침대로 돌아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완성한다. 동기와 시간적 여유, 알리바이의 트릭까지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가장 치명적인 의문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강미라는 만성천식을 앓고 있는 30대 중반의 왜소한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윤진아 씨는 매일같이 무거운 오징어 상자를 나르며 뼈가 굵어진 건장하고 젊은 20대 노동자였죠. 아무리 무방비 상태였다고 한들 미란이 진아 씨를 물리적인 힘으로 단숨에 제압하고 목을 조를 때까지 진아 씨의 몸에 눈에 띄는 방어흔이나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병원 창문을 넘어올 때 미란의 얼굴이나 팔에도 다친 상처 하나 없었죠. 힘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강미라는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며칠 동안 철야를 거듭하며 눈이 붉게 충혈된 오 반장은 사무실 캐비닛에 기대어 사건 현장인 307호의 체증 사진들을 수백 번, 수천 번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핏자국, 엎어진 의자, 끊어진 전화선, 널브러진 이불. 그러다 그의 시선이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 놓인 무언가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컵 2개. 여관에 비치된 흔한 유리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바닥을 드러낸 채 비어 있었죠. 그런데 오 반장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비어있는 유리컵 바닥에 말라붙어 있는 옅은 흰색 찌꺼기였습니다. 이 컵 국과수에 당장 넘겨서 성분 분석해. 결과는 수사팀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빈 유리컵 바닥의 흰 찌꺼기에서 검출된 성분은 다름 아닌 졸피뎀. 중증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강력한 수면제 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과거 의료 기록을 뒤져본 결과 그녀는 천식 치료 외에도 불면증을 이유로 장기간 수면제를 처방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물리적인 힘으로 진아 씨를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기로 사용한 것은 칼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바로 진아 씨가 그녀에게 품고 있던 깊은 신뢰였습니다. 문을 열어준 진아 씨에게 다정한 언니의 얼굴로 다가가 몰래 수면제를 탄 물을 건넸던 것입니다. 약기운이 퍼져 진아 씨의 팔다리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고 의식이 흐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목을 졸랐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심증을 확증으로 바꿀 결정적인 물증, 즉 스모킹건을 찾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란이 운영하는 시장통 백반집과 그녀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형사들은 가게 안의 냉장고, 찬장, 천장 텍스위,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살인에 사용된 나일론끈, 사체에 얕은 상처들을 남겼던 흉기, 그리고 무엇보다 307호의 전화선을 단번에 끊어버린 날카로운 공구. 하지만 미라는 범행 이후 며칠 동안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에 가게 안은 놀라우리만치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수색이 허탕으로 끝날 무렵 답답함에 뒷목을 잡던 오반장의 코끝에 진한 돼지뼈 육수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방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업소용 들통. 미란이 매일 아침 백반집 손님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밤새 끓여내는 고기 국물 가마솥이었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누런 기름띠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오 반장은 홀린 듯 가마솥으로 다가갔습니다. 식당 주방에 흔히 있는 국솥. 하지만 범죄자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형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흉기를 가장 완벽하게 씻어내고 동시에 남들의 눈을 피해 가장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곳, 뜰채 가져와. 형사가 건네준 긴 뜰채를 받아든 오반장은
펄펄 끓는 육수 깊은 곳으로 그물을 집어넣고 바닥을 조심스럽게 긁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뼈 사이로 둔탁한 금속성 마찰음이 느껴졌습니다. 오 반장이 천천히 뜰채를 건져 올리자 육수와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물망 속에서 시커먼 쇳덩어리 두 개가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육수 속에서 며칠 내내 삶아져 심하게 녹이 슬어버린 공업용 니퍼 하나, 그리고 손잡이에 겹쳐진 경첩 틈새 사이로 미처 다 씻겨나가지 못한 미세한 핏자국이 엉겨붙어 있는 날카로운 재단용 가위 하나였습니다. 백반집 육수통 밑바닥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무기. 주변 상인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가운데 오반장은 수갑을 꺼내들어 강미란의 두 손목에 차갑게 채웠습니다. 강미란, 윤진아 살해 및 사체 훼손,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시장통을 빠져나와 경찰서 취조실에 다시 마주 앉은 강미란, 자신의 육수통에서 나온 흉기를 눈앞에 보고도 그녀는 놀라우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형사들을 도발하기 시작했죠. 형사님들 참 애쓰십니다. 식당 하다 보면 고기 뼈 자를 때 니퍼도 쓰고 가위도 씁니다. 깜빡하고 국솥에 빠뜨린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 가위에 묻은 거 사람 피인지 돼지 피인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니퍼가 여관방 전화선 잘랐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식당에 굴러다니는 니퍼가 수십만 개는 될 텐데요. 변호사 올 때까지 입 다물겠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육수통에서 흉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에서 완벽한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인범의 뻔뻔한 민낯에 형사들이 주먹을 부르짖고 있을 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막내 형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방금 도착한 긴급 감식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오 반장은 천천히 서류 봉투에 매듭을 풀며 여유를 부리던 미란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미란, 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 현장인 307호에서 발견된 절단된 전화선의 단면과 육수통에서 건져낸 니퍼의 날을 고배율 현미경으로 대조한 공구운 툴막 감식 결과였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공구라 할지라도 사용하면서 흠집이 나고 마모되는 형태는 사람의 지문처럼 저마다 고유한 패턴을 가집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전화선의 절단면에 남겨진 미세한 긁힘 자국과 미란의 니퍼날에 형성된 요철 패턴이 100%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오반장의 목소리가 취조실을 차갑게 울렸습니다. 진아 씨 시신 부검할 때 진아 씨의 오른쪽 검지 손톱 밑에서 아주 미세한 피부 각질 조각이 하나 나왔어. 약기운에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기 목을 조르는 네 손등을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긁었던 흔적이지. 거기서 나온 혈액형과 유전자 구조, 방금 내 머리카락 뽑아서 돌린 결과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다. 증거가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미란의 얼굴에서 여유롭던 웃음기가 핏기처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식당에서 뼈 자르던 가위라고 우길 텐가? 숨막히는 정막이 취조실을 짓눌렀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눈동자를 굴리던 미란의 호흡이 다시 출출거리며 거칠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괴기스러운 흐느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연극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살인마는 마침내 그날 밤 307호에서 벌어진 진짜 지옥의 문을 입 밖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고백은 참담했습니다. 도박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미란은 급기야 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네 초등학생 아들놈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해오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따르던 순진한 진아 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이 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 도박 빚을 막고 나머지는 다시 화투판에 쏟아부었습니다. 곧 대박이 터지면 원금을 갚아놓을 요량이었죠.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가 발송한 채무 독촉장이 진아 씨가 일하던 오징어 공장으로 잘못 배달된 것입니다. 자신이 이 0만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아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진아 씨의 머릿속에는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미란의 짠한 얼굴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진아 씨는 경찰서 대신 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미란은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고 빌었죠. 진아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진아 씨는 미란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언니가 내 이름 훔쳐서 돈 빌렸다는 자술서 내 눈앞에서 직접 써줘요. 그리고 우리 엄마 통장으로 당장 200만 원이라도 입금해서 성의를 보여요. 그럼 경찰에 신고 안 할게요. 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진아 씨는 사채업자들의 눈을 피해 터미널 뒷골목 갈매기 여관 307호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란에게만 은밀히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돈을 구해서 자술서를 쓰러 오라고 했던 것이죠. 진아 씨가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멍청할 정도로 순진했던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미란이라는 괴물의 내면에 숨겨진 살해의 스위치를 켜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40분. 약속대로 자술서를 쓰기 위해 307호를 찾아온 미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진아 씨는 고향에 있는 동생 수진이와 전화를 하며 미란이 정말로 200만 원을 보냈는지 확인하던 참이었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동생의 말에 실망하던 찰나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 진아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미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탁자 위에 놓인 빈 종이와 펜, 그리고 진아 씨가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던 전화기 수화기였습니다.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 섬뜩한 계산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술서를 써주면 평생 2년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차라리 여기서 2년을 죽여버리면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 미라는 미리 준비해온 수면제가 든 피로회복제를 웃으며 진아 씨에게 건넸습니다. 진아 씨가 무심코 그것을 마신 직후 뻘려오는 졸음에 비틀거리자 미란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에서 시커먼 공업용 니퍼를 꺼내들고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벽면에 연결된 전화선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 있던 동생 수진이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새벽 1시 43분의 그 끔찍한 절단. 그것은 진아 씨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약기운에 저항할 힘조차 잃은 진아 씨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미라는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진아 씨의 목을 거칠게 감아 쥐었습니다. 미란 언니, 왜?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살해하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진아 씨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공포와 절망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미라는 천식으로 가빠지는 숨을 취침거리며 내몰아쉬면서도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진술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미라는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악마적인 지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을 그대로 두고 나오면 나한테 돈을 빚진 걸 아는 사람들이 날 의심할 게 뻔했잖아요. 그래서 미친 강간범이 운 나쁜 여자를 골라 덮친 것처럼 꾸며야 했어요. 미라는 품에서 재단용 가위를 꺼내 이미 숨이 돋은 진아 씨의 시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가위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고 침대 시트를 칼로 그어 엉망으로 만들고 시신 곳곳에 얕고 잔인한 자상들을 여러 개 남겼습니다. 힘없는 여성이 밤거리를 헤매는 미치광이 쾌락 살인마에게 끔찍하게 유린당한 것처럼 현장을 철저하게 연출한 것입니다. 오 반장은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년. 너한테 따뜻한 밥값 내어주고 널 지켜주려고 경찰 신고까지 미뤘던 애야. 그 어린애를 죽이면서 시신에 가위질을 해대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나. 오 반장의 일갈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란이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표정에는 기괴할 정도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요? 네, 저 형사님 말대로 짐승만도 못한 년 맞습니다. 진아가 목 졸리면서 자기 엄마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저도 속으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진아를 살려두면 내 새끼가 사채업자들한테 손가락이 잘려나가게 생겼는데 나 하나 보고 사는 내 불쌍한 아들놈 그 어린 것을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엄마니까 어미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각오하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도박빚과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눈물겨운 모성애로 포장하며 합리화하는 끔찍한 위선. 취조실 안의 모든 형사들은 말을 잃고 전율했습니다. 악마는 뿔이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이기심으로 무장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부터 현장 조작의 진실까지 모두 털어놓은 미라는 마치 모든 짐을 덜어냈다는 듯 체념한 표정으로 조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백일화에 드러났고 살인마의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범죄의 재구성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오 반장의 가슴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자백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 했지만 오 반장의 뇌리에는 진아 씨가 죽어가던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동생에게 다급하게 물었던 그 말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이번 달에 집에 200만 원 들어온 거 있어? 미라는 분명 진아 씨에게 자술서를 써주기로 하고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아 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미란이 자신에게 200만 원을 이미 입금했다고 믿고 동생에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강미라는 그 200만 원의 행방에 대해 무언가 결정적인 진실 하나를 여전히 교묘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고백은 끝난 것 같았지만 갈매기 여관 307호에 갇힌 가장 비극적이고 잔혹한 마지막 조각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모든 자백이 끝난 듯 보였지만 오반장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마지막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진아 씨가 죽어가던 그 캄캄한 새벽, 수화기 너머의 동생에게 다급하게 확인하려 했던 200만 원의 행방. 오 반장은 조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강미란의 손을 멈춰 세우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미란 씨, 당신이 진아 씨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빌린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아 씨는 왜 죽기 직전 동생에게 당신이 200만 원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까? 돈을 빌린 건 당신인데 왜 진아 씨가 돈이 들어왔는지를 물었냐는 말입니다. 그 질문에 체념한 듯 앉아있던 미란의 어깨가 다시 한번 크게 움찔했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을 응시하던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이 사건이 가진 비극의 밑바닥을 끝내 긁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진아 씨는 미란의 명예 도용 사실을 알고 분노했지만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챙겨주던 언니를 차마 경찰에 넘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아 씨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었죠. 명예 도용 자술서를 쓰는 것과 동시에 고향에 있는 눈먼 어머니의 통장으로 당장 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진아 씨가 잃어버린 자신의 피 같은 저축액에 대한 보상이자 미란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최소한의 사죄의 증거였습니다. 미란은 진아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여관으로 찾아가기 직전 공중전화에서 삐삐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언니가 돈을 구해서 방금 고향 집으로 다 보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 반장의 뇌리에 사건 당일 새벽 1시 40분의 상황이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돈을 보냈다는 미란의 삐삐를 들은 진아 씨는 안도하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고향의 동생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통장으로 200만 원 들어온 거 있어? 하지만 수학이 넘어 동생의 대답은 아니, 그런 돈 안 들어왔어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 똑, 똑. 307호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 씨가 동생에게 잠깐만, 수진아, 끊지 마. 그 사람이 왔어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 그것은 약속을 지킨 고마운 언니를 맞이하는 안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확인한 직후 문 밖에 서 있는 여자의 진짜 검은 속내를 알아차려버린 서늘한 자각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 문을 열어준 진아 씨가 내뱉었던 원망 섞인 그 말은 결국 자신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미란이 건넨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실 틈도 없이 진아 씨가 거짓말을 추궁하려 하자 당황한 미란이 본색을 드러내며 곧바로 달려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거친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미란은 진아 씨가 들고 있던 전화기의 선부터 니퍼로 무자비하게 끊어버렸습니다. 1시 43분에 끊긴 마지막 통화음. 그것은 한 순진한 청춘의 목숨이 끊어지는 소리임과 동시에 인간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진 며칠 후 경찰은 범행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강미란을 대동하고 사건 현장인 터미널 뒷골목 갈매기 여관으로 현장 검증을 나섰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진 좁은 골목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산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모자를 푹 눌러 쓴 강미란이 호송차에서 내리자 군중 속에서 분노의 고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어떻게 그 착한 애를 죽이냐. 평소 미란을 인심 좋은 과부라 칭찬하며 백반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날계란과 쓰레기가 미란의 어깨와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3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어둡고 좁은 3층 복도를 지나 307호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사건 당일에 참혹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형사들의 지시에 따라 마네킹을 눕히고 니퍼로 전화선을 자르고 가위로 시신을 훼손하는 시dom을 덤덤히 재현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객관화하며 방어막을 치고 있는 듯한 태도였죠. 그런데 훼손된 현장을 조작하는 마지막 과정을 재현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가던 미란의 발걸음이 돌연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다름 아닌 전화기였습니다. 사건 직후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던 그 전화기선.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식반이 실험을 위해 끊어진 선을 임시로 이어 테이프로 감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의 수화기가 바람에 흔들린 탁자 위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뚜, 뚜, 뚜. 적막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수화기 너머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발신음. 그 소리는 마치 죽은 진아 씨가 1시 43분의 그 끔찍한 시간 속에 여전히 갇혀 누군가를 향해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덤덤하게 재연을 이어가던 미란의 눈동자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끄지마. 그 소리 끄라고. 미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토록 냉혹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시신을 훼손했던 살인마도 자신이 끊어버린 생명의 마지막 맥박 소리 앞에서는 결국 환청과 공포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경찰 수사는 강미란을 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반장과 강력팀 형사들은 진아 씨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이라는 빚을 만들어낸 근원, 수산시장 지하의 불법 도박장과 악덕 사채업자들을 향해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를 급습한 경찰은 무더기로 쌓인 불법 차용증과 장부들을 압수했고 진아 씨의 명의가 도용된 2천만 원의 채무가 원천 무효임을 법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진아 씨의 옛 남자친구이자 폭력적인 추심원이었던 박태성을 비롯한 불법 사채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하여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죽은 진아 씨의 이름에 씌워져 있던 억울한 오명과 무거운 빚더미를 벗겨내는 형사들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비극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강미란이 진아 씨의 단칸방에서 훔쳐내어 도박판에 쏟아부었던 진아 씨의 진짜 전 재산, 그 200만 원 남짓한 돈은 이미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뒤였습니다. 진아 씨가 손이 부르트도록 오징어 내장을 씻어내며 고향의 어머니를 위해 모았던 피 같은 돈, 그 돈을 되찾을 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살인범은 잡혔지만 남겨진 시각장애인 노모와 17살 여동생은 여전히 지독한 가난과 가장을 잃은 거대한 슬픔 속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지역의 작은 지방법원에서는 이 끔찍하고도 슬픈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법정의 맨 뒷좌석. 그곳에는 낡고 얇은 외투를 걸친 진아 씨의 노모가 지팡이를 쥔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교복을 입은 여동생 수진이가 어머니의 곁을 웅크린 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는 진아 씨가 생전에 입던 빛바랜 공장 작업복이 얹혀 있었죠. 거칠어진 노모의 손이 딸의 채취가 남은 그 작업복을 끊임없이 쓰다듬는 모습은 법정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강미란의 변호인은 재판 내내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비열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남편을 잃고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며 식당 일로 생계를 유지해온 가여운 미망인입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명의를 도용했을 뿐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술서를 요구하며 압박해오자 극심한 천식 발작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남겨질 어린 아들을 생각하시어 부디 법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 그리고 모성애를 볼모로 잡은 동정론, 살인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형적이고도 역겨운 수법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있었죠. 그 위선의 연극을 묵묵히 지켜보던 담당 공토사,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의 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증거 서류 중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사건 당일 새벽 1시 40분, 피해자가 죽어가던 그 순간에 녹음된 피해자의 친동생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정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수진이가 형사들에게 증언했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어주던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천식 환자 특유의 거칠고 집요한 숨소리.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차갑게 갈랐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현장에서 20분이나 떨어진 병원의 창문을 몰래 넘어 빠져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미리 수면제를 준비했고 전화선을 끊기 위해 무거운 공업용 니퍼를 외투에 숨겨갔습니다. 그리고 살인 직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시신을 가위로 훼손하며 미치광이의 소행으로 현장을 조작하는 악마적인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패닉에 빠진 자의 우발적 범행입니까? 이것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자신의 더러운 빚을 덮기 위해 가장 순수한 선의를 배신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잔혹한 살인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남과 동시에 줄곧 숨을 죽인 채 언니의 작업복에 얼굴을 묻고 있던 여동생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핏발선 두 눈은 피고인석의 강미란을 향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우리 언니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자기 밥은 굶어도 아줌마 식당 가서 밥 팔아주고 불쌍하다고 명의까지 빌려줬는데 우리 언니가 왜 죽어야 해? 살려내. 우리 언니 살려내. 17살 소녀의 피 맺힌 절규에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으며 끌려나가는 미란의 시선이 법정 뒷자리를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방청석 구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미란의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그제야 진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자신이 죽인 진아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자식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자신의 아들을 향한 이기적인 슬픔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1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강미라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의 신의를 철저히 배신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생명을 앗아갔다. 더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발성 및 심신미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법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그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망치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무기징역,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단죄 중 하나였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관방 307호의 핏빛 비극은 법의 심판이라는 마침표를 찍으며 법적인 서류 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갔습니다. 오반장과 형사들은 사건 서류를 박스에 담아 기록 보관실로 넘겼습니다. 지독했던 철야 수사, 낡은 카세트 테이프, 육수통에서 건져올린 녹슨 니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낡은 캐비닛 속에 해결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먼지를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의 일상에는 또 다른 강력 사건들이 밀려들었고 그들은 다시 누군가의 피 묻은 흔적을 쫓아 밤거리를 헤매야 했죠. 진아 씨가 억울하게 죽어간 동해안의 그 작은 항구 마을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범하고 무심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고성방가가 섞여들던 수산시장. 강미란이 운영하던 백반집은 간판이 떼어지고 몇 달 뒤 낡은 간판에 철물점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은 가끔 소주잔을 기울이며 사람 속은 모르는 거여라고 혀를 찼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서 죽은 진아 씨의 이름은 금세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건의 현장이었던 터미널 뒷골목의 갈매기 여관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 오션파크장이라는 조금 더 세련된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끔찍한 사륙이 벌어졌던 3층의 307호 객실은 바닥에 카펫이 모두 뜯겨나가고 벽지가 새로 발라진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뜨내기 손님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은 여전히 미세하게 깜빡거렸지만 더 이상 그 문틈 아래로 피가 흘러나올 일은 없었죠. 세상은 그렇게 참혹한 비극조차 너무도 쉽게 지우고 덮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무심한 세상 속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곳이 단 한 군데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굽이진 흙길, 논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
진아 씨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의 진짜 세상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쓸쓸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17살의 교복을 벗고 어느덧 20대 초반의 어엿한 숙녀가 된 동생 수진이는 퇴근 후 좁은 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진아 씨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22살의 진아 씨는 공장 유니폼을 입은 채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로 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언니의 얼굴에 쌓인 옅은 먼지를 닦아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훌쩍 늙어버린 맹인 어머니가 딸의 낡은 옷가지를 매만지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은 살인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건을 끝냈다고 선언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 내려진 슬픔이라는 형벌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언니의 빈자리를 실감해야 했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릴 때마다 혹시나 언니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진이의 시선이 사진 옆에 놓인 빛바랜 낡은 유선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사건 당일 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전해주었던 바로 그 전화기. 수진이는 차마 그 전화기를 버릴 수도 그렇다고 바꿀 수도 없어 고장난 채로 수년째 그 자리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비극은 악마 같은 괴물들의 거창한 음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갉아먹는 작은 이기심, 빛과 체면이라는 굴레 속에서 시작된 한 줌의 거짓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외면, 그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균열들이 모여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리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진아 씨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공업용 니퍼와 수면제였지만 그 무기를 쥐어준 것은 결국 돈 앞에서는 인간의 탈마저 쉽게 벗어던지는 우리 사회의 서늘한 민낯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낡은 창틀이 흔들렸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수진이의 쓸쓸한 뒷모습 위로 1994년 그날 새벽의 마지막 녹음 파일이 메아리처럼 낮고 깊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끊지 마. 그 사람이 왔어. 철컥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 당황한 목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음과 함께 들려오던 짧은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무심하고도 건조한 단선음. 뚜, 뚜, 뚜. 1994년 속초여관 307호 사건. 새벽 1시 43분에 끊긴 그 마지막 통화음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을 마주한 우리의 귓가에 서늘한 경고로 남아 맴돌고 있습니다.